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눔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비상교과서입니다. 그 중에 대단원사, 바른말, 바른글 속에 있는 소단원 2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다들 그래요. 문법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는 마치 법칙처럼 마치 수학과도 약간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원리, 공식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선생님 말만 잘 따라오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154페이지인데요. 먼저 나온 이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비가 오니 꽃이 핀다. 꽃만 핀다. 꽃도 핀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일단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에 맞게 적어라 라는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적어야 되는 어떤 옵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나눈다면 일단 소리대로 적는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같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일단 소리대로 적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비가 오니 핀다.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그대로 옮겨 적었죠. 그 다음에 어법에 맞게 적어라. 이거는 사실 우리는 발음을 이렇게 꽃이, 꽃만, 꽃도 이렇게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꽃이, 꽃만, 꽃도.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걸 어법에 맞게 적어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어법에 맞게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꽃이, 꽃만, 꽃도 이렇게 분리해서 사실 이렇게 연음을 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적어야지만이 이게 꽃이라는 플라워, 영어로 플라워라는 꽃이라는 그 내용 단어를 가리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비가 오니 꽃이 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게 된다면 도대체 이거의 원래 형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 꽃이 할 때 그 꽃인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단어는 띄어쓰라 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라는 것들, 그 다음에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은 것들 얘네들이 모두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사 또한 사실 얘 단어거든요. 근데 단어는 띄어쓰라면서요. 그러면 비 띄고 가, 오니, 그 다음에 꽃 띄고 이, 꽃 띄고 만, 꽃 띄고 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조사는 예외적인 친구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친구예요. 항상 어디에 붙어 쓰이냐면 체언에 붙어 쓰이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또 체언 나오고 조사 나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중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자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구품사. 자, 우리나라 구품사라는 개념은 들어는 어디서 봤을 겁니다. 그죠? 어디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편집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대머리 명수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대명수, 대명사, 명사, 수사.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과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자,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용언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조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관계언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식어는 있죠.
다른 친구들을 수식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부관인데 부사, 관형사 얘네들이 수식어는 됐죠? 그 다음에 독립어이 있습니다. 독립어 얘는 감탄사. 자, 몇 개인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요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문법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걸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기본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공부하고 오면 됩니다. 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예, 기본적인 개념들, 뭐 성질,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신 나타내 주는 것이고 숫자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이거 영어의 형용사랑 많이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그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자리에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 이 친구들은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동사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관계원 조사 뭐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식원 다른 친구들을 꾸며주는 친구고 이 친구가 가장 독립적인 친구죠. 이런 게 독립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조사는요. 체온에 달라붙어 쓰일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때문에 봐봐요. 비라는 명사에 달라붙어 써 있잖아요. 명사는 체온이잖아요. 체온에 달라붙어 써 있으니까 조사는 상당히 의존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친구예요. 때문에 단어는 띄어쓰라는 말은 있지만 하지만 조사만큼은 예외다. 조사는 빼주자. 예, 조사는 봐주자. 그냥 불쌍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의존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점 그걸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이게 품사로 구분해 본다면 명사죠. 조사, 주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다 동사죠. 그 다음에 꽃 명사죠. 조사죠. 그 다음에 피다 동사죠. 뭐 요렇게 근데 어쨌든 요렇게 붙여 쓴다는 것이죠. 체온에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단어는 띄어 쓰는 건 맞지만 이렇게 띄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사만큼은 봐주라. 예, 붙여 쓰는 거 봐주라. 됐죠? 자, 155페이지 봅시다. 155페이지에 형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냐면 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간은 또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미는 또 무엇인지 그것마저도 모르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볼게요. 한번. 자, 급하게 문장을 하나 써봤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에서 나는 밥을 먹이라는 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부분이 바뀝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을까? 얻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만큼은 변치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부분은 어간이고요. 변하는 부분은 어미입니다. 간단하죠? 네. 물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긴 해요. 네, 그건 다음 문제고 어쨌든 변하는 부분이 어미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입니다. 중심의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죠. 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용언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용언에 거기다가 용언이 이렇게 합쳐져서 말을 만들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용언 두 개가 달라붙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용언을 A라 하고 뒤에 있는 용언을 B라 합시다. 사실 얘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따져볼 건 앞에 있는 용언, A 용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근데 A 용언의 의미가 살아있나? 그러니까 이 둘이 달라붙어 있을 때 A 용언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적 의미. 그 친구가 살아있냐?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했을 때와 no 라고 했을 때 이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yes 살아있으면 자 분리해라.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라. 근데 이 no 라고 한다면 분리할 필요 없다. 얘는 분리해라. 얘는 분리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정말 쓸데없는 논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열과성을 다해서 벌이는 어떤 논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어야 되냐 꼬리부터 먹어야 되냐 순살 치킨을 먹어야 되냐 뼈 있는 치킨이 좋냐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논란이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른바 취향 전쟁이라는 건데 그죠? 이 사진 보면 알겠죠? 이게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문제인 건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찍먹입니다. 선생님은 좀 약간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바삭한 그 탕수육의 맛을 즐기는 사람인데 또 이거 부먹 친구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부먹과 찍먹의 얘기를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분리해서 적는 것은 그러니까 찍먹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얘는 찍먹이에요. 얘는 부먹이죠. 완전 섞어버리거든요.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용언의 의미가 살아있을 경우엔 분리하면 됩니다. 찍먹으로. 하지만 앞에 용언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 경우 그 용언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경우 죽었다!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섞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확실히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일단은 늘, 지, 다 라는 이 용언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사실 늘다 라는 말에 그 다음에 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용어는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해 가죠? 이 친구와 이 친구. 근데 요 A 용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늘어지다라는 이 뜻이랑 늘다라는 말의 뜻이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늘다라는 말의 뜻은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늘어지다는 것은 물체가 당기는 힘으로 길어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A 용언의 의미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면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찍먹으로 끊어서 적는 것입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보도록 하죠. 여기에 쓰러지다가 있습니다. 쓰러지다. 이 친구는 어떻게 또 구분해야 될까요? 쓸다 라는 말에 여기서부터 이미 감이 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다가 왔는데 역시 중요한 건 어느 쪽입니까? 요 앞에 있는 용언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A 용언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친구잖아요. 근데 이게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바닥에 눕는 상태가 되는 그 쓰러지다라는 말과 이 쓸다, 그러니까 쓰다듬거나 문지르다라는 쓸다의 의미가 얘 둘이 서로 상관이 의미적인 어떤 연관성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버려야지. 부목해야죠. 그죠? 그래서 쓰러지다처럼 이렇게 그냥 발음되는 대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않는 것입니다. 얘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끊어 나눠서 찍먹처럼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만 이렇게 A 용언의 그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쓰러지다처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섞어서 부먹으로 적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요걸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미사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알쏭달쏭 맞춤법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전미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좌측에 그 자료실 부분에 나와 있죠. 전미사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자, 봐봐요. 어근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어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에 달라붙어서 의미를 덧보태주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친구를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원래 형태는 어떤 형태에서 비롯됐냐면 웃다 라는 어근에다가 거기에 음이 붙어서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웃다라는 이 동사가 얘가 어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친구가 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동사인 친구인데 이게 붙음으로 해서 얘가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이 마법을 부린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 친구거든요. 얘가 접사예요. 특히나 무엇을 만들어주는 접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이기 때문에 명사와 접미사라고도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접사라고 한 데는요, 접미사하고 접두사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꼬리 밑자를 쓴 거라서 뒤에 오면, 어근의 뒤에 위치하면 접미사고요. 어근의 앞에 오면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에는 뭐 간단한 예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풋사과 같은 경우도 풋사과, 요게 이제 어근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친구 풋 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의미를 덧보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어근이라면 얘가 접두사인 거죠. 이해가죠?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번엔 접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접미사. 그래서 접미사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명사 접미사, 부사 접미사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명사 접미사,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로서 이, 그러니까 아니면 미음인데요. 네, 이 경우 아니면 부사 접미사 이, 히 이런 것이 달라붙었을 때 이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경우 여기서는 부먹과 찍먹 중에 무조건 찍먹밖에 없습니다. 부먹은 그러니까 즉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무조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알쏭달쏭 맞춤법 2에 나와 있듯이 암과 같은 경우에도 암 예를 들어볼게요. 암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형태냐면은 알다라는 동사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arm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마치 영어 같은데, 그죠? 네, 또 두 번째 단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부사점미사 붙은 건데요. 길다 라는 형용사에다가 부사점미사 이가 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암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길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암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결국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은 모두 그러니까 찍먹으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명사의 이가 결합해서 단어의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래의 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은 그러니까 이 용언에 달라붙었을 경우를 얘기한 건데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내용은 그러니까 명사에도 그러니까 부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곳곳이 낱낱이 이렇게 됐을 경우도 어쨌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산발이라는 명사에다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덧보태주는 접미사가 붙었을 경우에도 어쨌든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156페이지에 있는 알쏭달쏭 맞춤법 3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이소리 현상 하면 정말 좀 되게 복잡한 어떤 법칙처럼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데요.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줘 볼 테니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반복해서 또 오래 지난 다음에 또 반복하고 머릿속에 되뇌이면 그래도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사이소리 현상 기본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지금 스샷으로 따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요 사이시옷. 얘는 사이시옷이 없죠? 네, 사이시옷. 이 친구들 아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특히나
사이시옷에 관한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는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사이소리 현상 전반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셨다면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합성 명사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합성 명사에서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일단 합성 명사가 뭔지 또 고민이 되죠, 그죠? 네, 합성 명사 합성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모른다면 기초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탓하거나 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빨리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그 합성어가 무엇인가? 어근과 어근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 중심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 이것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면 그게 합성어인 것이죠. 그러면 촛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촛불이라고 우리는 쓰지만 사실 이 친구는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초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 어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촛불이라고 우리는 쓰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갑니까? 근데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사이시옷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이 시옷은 왜 붙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본다 얘기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종류의 케이스를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걸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의 얘기를 정리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들어갑니다. 자, 적어봤습니다. 합성을 이룰 때 앞서 말했지만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어서 하나의 단어, 합성어를 만들었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있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요 케이스죠. 초에서 불에서 요 친구 이해 갑니까? 요 비읍이 사실 예사소리였는데 근데 이걸 발음하고 나면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초불로 이렇게 된소리로 변한단 말이지. 얘가 이렇게 변할 때 그때 이 사이시옷, 사이소리가 들어갔다, 사이에 소리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여 시옷을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뱃사공. 자, 뱃사공이라고 우리는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자, 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다들 알겠죠? 배라는 말과 사공이라는 말,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적는다면 배사공이라 적어야 맞겠지.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발음하면요, 이 친구를 배사공이라고 우리는 읽지 않죠. 우리는 부르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뱃사공이라 불렀어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친구죠. 예사소리였던 친구가 된소리로 바뀌었네. 자, 그러니 여기에다가 시옷을 넣어주자 이거예요. 합성을 이뤘을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그땐 사이시옷을 넣어줍시다 그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케이스는요 언제 국한되냐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만 받침으로 시옷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밤길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밤길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다.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밤길이라 발음하죠. 밤길. 야, 너 밤길 조심해라 할 때 그 밤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요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쵸? 합성을 이룰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잖아. 봐봐. 예사소리인데 얘가 쌍기역. 그죠? 된소리로 변했잖아요. 얘도 사이소리 현상이 얘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시옷을 넣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이 있을 때
여기에 자음이 있잖아요. 미음이 있잖아. 여기에 이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옷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비어있을 때만 시옷이 들어갑니다. 즉 모음으로 끝났을 때만 받침으로 시옷을 적어 넣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보죠. 합성을 이룰 때 기본이죠. 예,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니은으로 시작되게 되면 니은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쉽겠죠. 자, 잇몸 바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또 관심 있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잇몸이라는 것은 이라는 어근과 몸이라는 어근이 들러붙어서 잇몸이 된 것인데, 자, 근데 어쨌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봐봐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뒷말이 미음 혹은 니은으로 시작되면 미음으로 시작됐을 때 그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 때 니은이 첨가되는 그런 경우 그때 여기 시옷을 갖다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잇몸. 또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자, 코 플러스 날도 있어요. 자, 혼날. 혼날. 자, 이 친구는 코 플러스 날입니다. 그죠? 역시 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거 맞죠? 모음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혹은 니은으로 뒷말이 시작됐어요. 뒷말에 니은으로 시작됐죠.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니은이 또 첨가돼서 사실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콧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는 잇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니은, 여기 니은. 그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시옷을 넣어준다더라. 사이시옷을 넣어준다더라. 알겠습니까? 역시 이 자리는 사실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그죠?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시옷을 넣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만약에 뭐 자음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시옷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해 가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보면 합성어를 이룰 때 역시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적인 전제죠.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음음과 관계없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앞말의 음음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말이 자음이 오든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뒷말이 모음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 그냥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니은 혹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케이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뒷일. 자, 이 친구는 뒤라는 말과 일이라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쳐서 합성어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앞말의 음음과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모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자음으로 끝났거나 사실 상관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뒷말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모음 이로 시작됐죠. 그죠? 그때 니은 혹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뒷일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니은, 니은이 덧붙었네요. 그죠? 자, 그때 요 시옷을 넣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꼭 존재하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아마 예외 규정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자어와 한자어,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 결합된 단어 합성어, 그러니까 완전 순 한자로 만든 합성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만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일단 곳간, 그 다음에 찻간, 좌측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퇴간, 그 다음에 새빵, 숫자, 횟수. 네, 이 친구들은 사이시옷이 여기 다 적혀 있죠. 요 6개의 단어 이외에 순수하게 한자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에 사이소리가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둘 다 순우리말로 된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앞말과 뒷말 중에 하나라도 순우리말로 된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일 경우에만 이 사이시옷을 적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여기에서 한번 중간에 한번 끊죠. 예,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은 문법에 대해서 또 부작용, 문법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까봐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